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맥락을 주변에서 형성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 부장님이 이거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그거 저번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현상이 아닌가. 그거는 뇌의 제1의 원칙을 스스로 거역하고 굉장히 잔인한 말이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에서 뇌인지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인하라고 합니다. 악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혼자 있다. 지구가 멸망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나 혼자 살아남았어. 혹은 화성에 혼자 있어요. 나는 나쁜가, 착한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뇌인지 과학에서도 상당히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까요? 소셜 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아직 태동기에 있는. 그런데 이 악하다, 선하다 하는 거는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가, 선한가. 사실은 이제 morality, 도덕성의 개념이고 어떤 사회가 문화나 규범을 통해서 이런 행동은 나쁜 것, 이런 행동은 좋은 것.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해가지고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고 철학자 루소가 성선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길러지다 보면서 점점 물이 들어서 악하게 되는 거다. 아니다. 홉스 같은 사람은 성악설, 원래 동물처럼 태어나는데 점점 이제 길들여서 이제 사람처럼 돼가는 거다. 뇌과학적으로는 태어날 때 어떤지를 보려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실험한 걸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인 실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퍼펫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퍼펫쇼 같은 걸 하면서 이쪽 퍼펫은 굉장히 이타적인 캐릭터고 이쪽 퍼펫은 되게 이기적인 캐릭터다. 그런 상황을 막 보여주면 아기가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다가 둘 중에 어떤 걸 가질래? 그 두 퍼펫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타적으로 했던 퍼펫을 더 많이 고른다 그래요. 그리고 동물들도 보면은 아기들은 뭔가 어른이 막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도와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죠? 어린애가 막 이렇게 스푼 집어가지고 주고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날 때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게 아닌가 추측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발달 과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등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런 이타적인 본능이 있기는 있는데 억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쟁 상황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걸 해보면 전략자고 자기가 가진 본능을 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러는 이 전전두 피질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 그러죠. 그런 게임 같은 걸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뇌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사이코패스의 뇌는 사실 거의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흉악범, 악한 거 이런 거 할 때 사이코패스 아니야 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막 부장님이 너무한 거 같으면 저 사람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미지는 대개는 영화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양들의 침묵 이런 데서 온 그 하니발 같은 그런 캐릭터를 떠올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더라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가지고 정상인도 어느 정도의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더라인이라는 건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미 팰런이라는 이분이 이 사이코패스 스토리를 굉장히 유행시켰는데, 이분의 이제 설명을 듣자면은 본인이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뇌를 구분하는 연구를 의뢰받아가지고 펫 촬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병원에 가면은 펫 스캔을 했는데 자기는 이게 누구께 누구 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기 뇌도 거기 들어있었는데 펫 사진을 보면은 뇌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색깔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활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색깔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감정을 통제하는 이 전전두 피질, 특히 이제 앞쪽에 피질 쪽에 자기 뇌가 그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라고 하는데 그쪽에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나온 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사이코패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니네 조상을 다 봐라. 거기 막 사이코패스들이 많았다. 흉악범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실제로 자기 그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다 같이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이코패스의 어떤 성향들을 보니까 다 자기한테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이 슬퍼하는데 공감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척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속으로는 저게 뭐가 슬프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전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유전적으로 어떤 특징을 타고나면은 평생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남과 다르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손 과정에서 자란다든지, 영화 친구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유호성 씨가 연기한 깡패두목이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친구한테 내가 막 잘못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어렸을 때 아버지만 믿고 막 그랬을 때 누구 하나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한테 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줬으면 자기가 그게 잘못된 거란 걸 알았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핍된 환경, 그러니까 감정을 훈련시켜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공격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의 감정을 느끼는데 되게 취약하거나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사이코패스는 감정에 굉장히 무딘 거죠. 감정에 무디고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남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뭐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학습과 이 전략, 전술을 아주 통제 이런 거를 하는 전전도피질은 또 그것대로 잘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해마 시스템하고 편도체 시스템하고 전전도피질 세 개가 삼각편대처럼 쫙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감정은 배제된 상태로 자기의 기억하고 손해를 받는지 아니면 내가 이익을 받는지 그것만 계산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남이 고통을 받고 이런 거는 별로 감정적으로 자기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는 그런 요소인 거죠. 그 대신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새기는 거죠. 그리고 공격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공격성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막 가가지고 흉악범이 막 칼로 찌르고 이럴 것 같지만 사이코패스 스토리로 되게 유명해주신 그 제임스 펠런 교수님도 자기도 그렇다고 고백을 했죠. 자기가 손해가 받아서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아 괜찮다, 나는 뭐 괜찮다, 뭐 흥분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복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복수를 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집요한 그런 공격성, 잘 드러나지 않는 공격성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충동장애 같은 게 같이 되면 진짜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 발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 감정이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시오패스란 말은 옛날에 1950년대 행동주의라고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의 학파인데 그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말인데 이미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DSM이라는 어떤 그 기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이미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로 돼 있고 아마 이 분야 그 정신건강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소시오패스란 말을 쓰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캐릭터에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말인데 소시오패스는 제가 학문적으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말로 알고 있고 거의. 근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둘 다 이제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성격장애? 그런 걸로 심리학적으로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학문적인 용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게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점점 퍼진 거꾸로 오히려 이제 요즘에 학문적으로 주제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 유래는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1940년도에 영국 영화가 있는데 저것도 이제 뇌의 맥락적인 추론?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 놓이면 뇌는 추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뇌가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맥락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맥락을 주변에서 형성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굉장히 확실하게 형성해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보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잘 모르면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매한 상황에서 그 사람 말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맥락은 없고 내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이 이거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그거 저번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 그래.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는 거겠지 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맥락으로 사용해서 추론을 해서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연히 맞게 되면은 그 사람을 무한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아주 애매한 환경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맥락을 보면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게 어떤 제한된 정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스라이팅을 쉽게 당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외톨이들이 많죠. 외톨이라거나 결핍 가정에서 자라서 주변에 이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자기가 애매하고 불안하고 할 때 결정을 자꾸 내려야 되는데 그럴 때 애매함을 해소해줄 어떤 맥락이 뭔지 모르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강한 맥락을 형성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제2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아주 잘못된 맥락을 자꾸 주면서 그 영화 가스라이트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기억했는데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랬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습니다. 그냥.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애정이 있으니까 쓴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되게 모든 걸 말해주는데 훈계나 조언, 어드바이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 대신 마지막 여지는 남겨두죠.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랬는데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따르지 않았다고 그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러면 그걸 사실 조언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조언이 아니고 조언은 말 그대로 어드바이스라는 거는 참고로 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을 조작할 마음으로 어떤 말들을 던지고 맥락을 형성하는 거냐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컨트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권력 관계에서 위쪽에서 이 사람이 내가 형성한 맥락 속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트루만 쇼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무대에서 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근데 그 위에서 그걸 다 컨트롤하는 PD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 시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고 자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 걸 즐기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내 플랜에서 벗어나는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면은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막 되게 한다든지 그 상황은 아까 조언하고는 다른 게 그 사람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행동하길 바라지 않는 거죠. 나의 어떤 퍼펫처럼 행동하길 바라고 자기가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자체의 성격 자체가 틀린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대개 이제 2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인데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요. 불안하고 확실한 뭔가 결정자가 나오길 바라고 자기에게 애매한 상황을 해소해주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면 그게 이제 자연 현상인 경우에는 자연 현상을 믿게 되죠. 그게 이제 샤머니즘 같은 특정한 물질적인 걸 믿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면은 그런 애매함을 자기가 기댈 곳 그러니까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체계를 자기한테 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항상 확신에 찬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맥락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기억을 다시 편집하고 그리고 다음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애쓰고 풍부한 환경에서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나쁜 맥락을 막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게 잘 통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나쁜 맥락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애매함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 항상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강력한 맥락을 만나면 쉽게 빠지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들 보면은 연설하는 거 보면은 굉장한 확신을 주죠. 굉장히 불안의 시대에 굉장한 확신을 주고 애매함 해소자 혹은 맥락 형성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뇌의 애매함을 맥락에 의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아주 교묘히 천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까요? 그것도 이제 맥락이라는 걸 맥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몇 가지 요소만으로 맥락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비빔밥을 먹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료를 넣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비벼 놓으면은 이 재료가 어떻게 섞였냐고 물어보면은 하나하나 뭐 당근은 여기 있고 이걸 지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섞여 있는 것 자체 그 상황이 맥락인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사회의 그 복잡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면서 뭐 유대인들은 다 뭐 안 좋은 사람 다 죽여야 되고 뭐 몇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그런 말을 맥락으로 보진 않겠죠. 근데 그런 경험, 학습된 풍부한 맥락적인 학습 경험이 없거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확신을 준다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맥락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애매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맥락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이제 너무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뇌가 어떤 맥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맥락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거는
그거는 뇌의 기본적인 철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탈맥락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그게 가장 자기의 행동을 결정짓고 애매함을 해소해주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맥락인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탈맥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맥락이 있나요? 없는 상황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형성한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맥락을 사회나 주변에서 형성해 줄 수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고 그게 이제 뭐 교도소에서 사람이 그러면 더 교화돼가지고 진짜 나오는 것인가. 뭐 그런 사법제도에서도 그런 것이 항상 이슈잖아요. 처벌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는가. 그 사람한테 대체할 수 있는 맥락을 학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그렇고 가스라이팅 상황도 그렇고 그런 게 그렇게까지 그 정도 아주 그 안 좋은 악화된 관계까지 갈 정도면 이미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에서 굉장히 멀어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너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뭐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뇌의 제1의 프린시플 원칙을 스스로 이제 거역하고 탈맥락적으로 행동하라는 건데 굉장히 잔인한 말이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현상이 아닌가. 그 맥락 형성자를 제거해줘야지 사실. 맥락 형성자를 제거해주면 새로운 맥락이 어떻게든 형성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혼자 자발적으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나쁜 맥락에 있었구나 나와야지.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할 사람이면 처음에 그 맥락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근데 주변에서 제가 볼 때는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딱 붙어가지고 저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맥락을 형성하고 자꾸 그 사람들로부터 아이솔레이트 시키려고 고립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맥락을 경험하면 이 맥락이 자기가 일부러 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형성한 맥락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고립된 환경이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게 제1의 조건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변에서 그걸 알면은 도와주고 그러는 게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